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 1부는 경기도 부천에서, 네. 2부는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우리 조합원분들과 애청자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은 1부 시간이죠? 예, 지금 저 경기도 부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오후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 2부에서는 2월 8일 일요일에 이제 녹음을 내일이죠. 예. 지금 시점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정된 일정을 보면은 오늘 부천, 내일은 강남, 그리고 2월 28일 토요일에는 또 경기도 수원으로 수원이죠. 예. 전국의 지역 조합원 모임에서 한 10분만 모아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이제 지역예배 출범 그리고 대의원 그 선출이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가는 일마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예배에서 모여가지고 네.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예. 두 발 벗고 달려가겠습니다. 예. 조합원 모임에서 부르시면은 무료지만 네. 비조합원 모임에서 부르시면 명당 5천만 원 이렇게 페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문영진 콘서트 나의 노래. 마이클 볼튼이 극찬한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문영진. 그가 선사하는 불후의 명곡을 느껴보세요. 2월 13일부터 백암 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8세 이상 관람가.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아, 훌륭한 우리 거네요. 광고주분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이렇게 메시지를 다 조합원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NLL 대화로 온 나라를 그야말로 들끓게 했던 NLL 대화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NLL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결심을 했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NLL 그 뭐 지웁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 대화록을 이제 싹 없애버렸다. 남겼는데 대화록을 이제 폐기를 시키려 했다. 이게 새누리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폐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폐기가 아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참 보면 우리 기억력도 네. 진짜 1분짜리예요. 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작년 몇 월인가 그때가 6월인가 뭐 하여튼 그 언저리인데 네.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아니 그 대선 전부터도 그랬었어요. 아니 이제 원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은 네. 대선 전이었지만은 예. 뭐 4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이제 작년이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원세훈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난 6일 뒤일 겁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우리 국익에 큰 손해가 가는 뭐 NLL을 포기하겠다는 등 이런 발언을 했다. 발언을 했는데 발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싹 없애버렸다. 라는 것이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진실은 뭐냐면은 그리고 싹 없애버렸다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을 가가지고 찾아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새정치민주주의랑 그때 무슨 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신 나간 놈들이야. 뭐냐면은 NLL 대화록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아무도 못 보니까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은 15년에서 30년 동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려면 국회 3분 이상 찬성을 얻어와야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NLL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차기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아니 지난번에 그 대통령하고 저쪽에 김정일이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봐야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국가 지정 기록물로 안 만들고 이걸 따로 한 부 만들어가지고 1급 비밀로 분류를 해서 국정원에다 뒀던 거예요. 국정원에다 뒀으니까 국가기록물로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초안을 싹 없앴던 거죠. 왜냐하면 원본은 국정원에 가 있으니까.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걸 다 싹 빼버리고 국가기록원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분명히 노무현이 제가 그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들통날까 봐서 이걸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그 국정원 부정선거 국면을 이런 식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여기에 모두가 다 보수 언론들은 물론이고 검찰까지 춤을 췄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백종철인가요? 백종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이거 수정해라 해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본 만듭니다. 그 최종본은 국정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안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폐기했다고 그야말로 지랄 발광해가지고 그때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처 실정이라니 어쩌고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은 말하자면 국정원의 부정선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백종천 씨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이제 사초 폐기 혐의로 그 국가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죠. 예. 이제 기소가 됐는데 판사가 제대로 판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초안이고 초안은 당연히 폐기를 해야지. 초안을 폐기한 걸 갖다가 안 폐기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예. 이 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우리 마누라도 이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인간들 붕어머리구나. 아니 이 시간이 일정 지나면 다 까먹어요. 불금쇼 녹음할 때 강병규 씨가 나왔는데 저 사람이 욕먹은 건 기억이 나는데 왜 욕먹은지를 뭐 몰라. 때문에 욕먹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무죄로 났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누리당 다 공개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신문에 나 있는데 8월 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에 이른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지랄 했어요. 야, 참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 일을 갖다 지금 회고해 보니까 당연히 없애야 될 초안을 없애고 그 원본을 국정원으로 갖다 놓는데 이 자식들은 그 국정원에 있는 걸 갖다가 비밀을 계속 쳐다봐가지고 김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영식까지 전부 다 들고 나와가지고 노무현이 뭐 팔아먹었다 이지랄하고 말이야. 이렇게 선거까지 해놓은 다음에 결국은 국정원에 있다는 걸 자기들 뻔히 알면서 이거를 국가기록원에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멍청한 야당 의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국가기록원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안 한 거야. 정상회담 대화록은. 왜냐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놓으면 못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이거를 국정원에다가 갖다 놓고 1급 비밀로 해놨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거를 해먹은 놈들이 이제 자기들 불리하니까 이번에는 빤히 없다는 거 알면서 가가지고 야당 데리고 가지고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니들 없앤 거 맞지? 너무 틀림없이 말이야. 김정일한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거 들통날까 봐서 없앤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호도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그 이튿날에 한 면을 털어가지고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NLL 전국 전세 역전 노리다 부메랑 맞은 친노. 조선일보의 이 주옥 같은 기사는 이뿐이 아니죠. 사설 통상 한 3개 들어가잖아요. 하나로 통으로
해가지고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괴물 NLL 바꿔야 김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이거 아주 일면 통으로 헤드라인 달았고요. NLL 주장 않겠다는 노 발언 요약 보고서 청와대에 올라왔다. 이건 쿼터가 따옴표가 달린 거고. 노정권 청와대 직원들 내부 자료 불법 유출. 하여튼 온갖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 그런데 어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조선일보가 어떻게 실었나 제가 토요일자를 봤더니 팔면에 떨렁 일단 사이드로 눈에도 안 띄어요 이게. 그 난리를 피우고 그 법석을 피웠던 조선일보가 떨렁 일단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말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들이 그때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장악당한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조중동 이들이 합사를 해가지고 또 총평까지 해가지고 노무현이 진짜 나라 팔아먹었구나 이런 인상을 막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 한 꼭지나 나왔나? 그것도 헤드라인도 아니었죠. 그럼 사람들은 그 후속 보도를 기억 못합니다. 지금도 노인네들 NLL 얘기하면은 그 노무현이가 그 팔아먹은 것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참 어렵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런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 지형은 불행하게도 방송부터 시작해서 유력한 주요 언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박근혜를 이롭게 하고 노무현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만 몰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언론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영원한 위협이 되겠죠. 사실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10년이 여당으로서는 자기들이 뭐 잃어버린 10년 어쩌고 저쩌고 뭐 지랄을 하지만 사실 지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간이었다고 나중에 후세가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 운운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부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부자고. 지금 제도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법고시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핑계에서 출발해가지고 로스쿨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학費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머리 좋으면은 고등고시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회가 거의 계급화된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로스쿨이 한 해에 한 2천만 원 들어가네요. 등록금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한 학기에. 한 학기에. 그러면은 5학기라고 치면은 1억 아닙니까? 그렇죠. 1억이 있어야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여하튼 이제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거기에 역행했던 시기라고 저는 봐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그런 학력부터 시작을 해서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이력들이 결국은 그런 말하자면은 1%대 99%로 가는 이 사회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지금 와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 해 2천만 원입니다. 한 해 2천만 원이니까. 괜히 그 2배로 또 부풀렸다고 미디어 내서 쓸라. 정정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사회 변화의 표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음해하고 사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사자 명예훼손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자 명예훼손이죠. 근데 사자 명예훼손이 살아있는 사람 명예훼손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가중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그런 시대 변혁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여간 이번
판결. 금요일에 난 것도 참. 금요일에 나면은 토요일자에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스의 비수기 토요일에 이 기사가 실리고 또 일요일에는 신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요일쯤 되면은 이 뉴스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 밤에 뭐 큰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면 월요일을 이제 다 묻혀버리죠. 그렇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또 어떻게 그 외국에서 배워왔는지 이 정권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먹히는 나라는 국민 수준이 낮은 나라죠. 국민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는 모양인가 봐요. 국민 수준보다는 이제 그 언론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 우리가 그 비웃는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언론 재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우리는 이제 정권이 그 지상파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베를루스코니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렇게 투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민영방송 소유자가 베를루스코니인데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되면서 공영방송도 사실상 자기 걸로. 소유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루스코니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부패 혐의로 나중에 다 기소되고 했는데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합니다. 결국은 미디어 환경이 이제 잘못된 거죠. MBC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정수장학회가 30%, 70%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네.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인데 30% 정수장학회 이게 누구 겁니까? 사실상의 소유주. 뭐 누구라고 주어 없습니다. 예. 박모 씨죠. 박모 씨. 예. 그리고 이 70%는 사실상 나라 것이란 말이죠. MBC는 이로써 100% 박모 씨 소유인가? 박모 씨 소유로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상파 3사 중에서 MBC가 가장 극악한 보도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뉴스는 이제 시청률이 가장 밑으로 이제 내려박은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인데 MBC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방금 우리 김용인 국장이 얘기했던 소유구조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보여요.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악을 하고 있고 여기도 야당 여당으로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항상 여당이 우위인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6대 3입니다. 여당 추천 6, 야당 추천 3. 그러니까 여당 동의 없이는 그 MBC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그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예. 자발적 충성파들이 나오더라고요. 나 MBC 사장 시켜주면 막 이런 누구라고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 나 MBC 사장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 충성할 테니까 나 좀 사장 좀 시켜달라는 그런 사람마저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언론 환경을 그야말로 가장 더러운 언론 환경으로 바꿔놓은 거죠. 조중동 종이신문의 위력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총선을 지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 조중동은 그 신문 위력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지상파나 혹은 종편이 그걸 갖다가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조중동의 위력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길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뉴스타파도 나온 거고 국민TV도 나온 거지만은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서 진짜 힘 있는 언론으로 크지 않는다면은 다음 총선 대선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언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아니 밝지만 정치 않죠. 토크로 시작해서 미디어 토크로 가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좀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을 좀 침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미디어 토크 한마디 좀 하자면은 전 이런 제안을 정치권에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예. 까먹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야당 보고 야당 단체장 동원해서 대한언론 광고주라 이런 유치한 제안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상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야당에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입법화하라고.
박근혜 대통령 규제 혁파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좀 없애라고. 뉴스 채널.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지상파나 위성이나 IPTV나 여기 무슨 뉴스를 방송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당 추천 3, 야당 추천 2에 방송통신위원회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 허가제로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하자. 그러니까 왜 허가제로 해야 돼? 뉴스 채널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보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았다고 무허가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뉴스를 관해서 허가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당 3, 야당 2 이렇게 권력에게 비호감인 그런 매체는 동영상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뭐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그런 원수 암덩어리 같은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단도대에 올려서 이걸 진돗개처럼 물어뜯어가지고 숨통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원래 이제 그 인터넷 신문도 과거에는 그 허가제였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신고제로 바꿨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르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TV 뉴스라고 해서 신고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은 지금 야당이 뭘 해도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 언론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가 종편 열심히 나가자. 뭐 이런 걸로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야당의 언론의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과거 민주언론 운동 시민연합 출신인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취약점은 그 지도부라든지 주요한 인사들이 여전히 지상파 뉴스를 듣고 있고 조중동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그야말로 악독한 언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문제가 뭔지 눈에 앞에 보이는데 맨날 그런 것만 가지고 정보를 얻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미디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들처럼 앞서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TV 뉴스케이를 케이블로 또 위성으로 IPTV로 보고 싶으시죠?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허가제로 되어 있는 걸 신고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케이블 TV 방송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뉴스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은 이제 목적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이외의 방송을 1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집 TV를 만들었다. 그러면 맛있는 집 TV 콘텐츠가 요리 TV를 만들었다. 그 요리 콘텐츠가 85%에 하고 나머지 15%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예능 오락도 나오잖아요. 그 15%로 딱 한정지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일반 케이블 방송처럼 뉴스하고 홈쇼핑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홈쇼핑은 어마어마한 이문이 남는 것이고 뉴스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홈쇼핑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보도만큼은 더 이상 그 규제의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야당이 좀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완전히 다 저쪽 편에 있는 그런 언론사들만 지금 TV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꾼다면은 전략적으로 이게 국민 TV의 활로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게 전략적으로 그 종편 방송이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어기고 과도한 특혜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자 그거 넘어가는 대신에 뉴스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가 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5% 규제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마음에 안 드는 방송들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과거 TVN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연예 엔터테인먼트 전문 방송이에요. 그죠. 응답하라 1994. 네. TVN에서 그 아마 백지연의 끝장 토론 해가지고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주로 야당 인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TVN의 고유 목적에 어긋나는 방송을 왜 하느냐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결국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뉴스를 허가제로 하는 이걸 이제 없애면은 이런 신고제 없어지죠. 신고제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는 사실 야당이 종편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TV 뉴스를 진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우파 진영에서도 그렇게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뉴스,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주로 시청하겠죠. 신문 시장에서 한결의 경향이 있고 그 두 신문사가 신뢰도 면에서는 조중동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뉴스가 신고제만 되면은 그게 좀 영세한 케이블 방송에서는 사실 뉴스케이를 사가지고 방송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시민방송 얘기했잖아요. RTV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노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유는 RTV의 고유 목적에는 뉴스를 그 말하자면 방송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프로들이 만든 뉴스를 방송 못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는 되는데 기자들이 만든 방송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요. 뭐 뉴스타파라든지 고발 뉴스라든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바로 규제가 들어온다. 그래서 정통 뉴스니까. 정통 뉴스니까. 포맷도 그렇고.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도 좌절되는데 우리 뭐 사실 RTV에 들어갔으면은 아마 그 훨씬 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민 TV가 뭐야 하면은 얘기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RTV 봐. 거기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규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제 아이디어 좋죠? 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뉴스케이 하나만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또 케이블에 진출한 마당이고 그러면은 또 여차 다른 프로그램들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국민TV를 완성해 나가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미디어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저는 이렇게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가 선례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완구를 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느냐? 제가 지난번 정치 토크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완구는 이제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민련 출신이에요. 이제 원래 조직을 운영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자리에 그 조직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앉히면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 임명권자나 거기 임명당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말빨이 안 먹혀요. 그런데 갑자기 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키면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구를 임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임명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모든 그 박근혜가 지명했던 총리들이 다 청문회에서 좌절됐잖아요. 청문회 이전에 뭐 물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업자가 인사 대상자가 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병국 씨가 가가지고 무난하게 통과됐던 것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를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은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임명 제청을 한 건데 이게 까도 양파야. 예. 이게 온갖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표절은 뭐 이건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투기 문제도 있고요. 네. 그 자녀 병역 문제를 무난히 넘는가 싶더니 본인 병역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신고 받을 때 1급이었다면서요? 1급이었다가 두 번째 받을 때 한 칸 내려가고 세 번째 받을 때 방위 보충력으로 받습니다. 처음에 1급이었던 것을 거듭 재신검 요청을 했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대 갈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걸 표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세 번째 때는 아마 그 행시에 합격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야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이게 이제 이게 한 개씩 두 개씩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다시 정홍원이가
또다시 임명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실 정도로 이완구가 이 단지 국회의원이라서 통과시켜주기에는 너무나 죄질이 무거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 이완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나 때문에 자기 자녀들 이런 거 다 까발려져가지고 괴롭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욕먹었습니까? 이 사람아, 총리를 하니까 그렇지. 총리만 해봐. 누가 그 당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 그리고 또 핵폭탄이 또 하나 터졌죠. 엊그제 터졌죠. 그렇습니다. 방송에 내려달라는 게 그냥 녹취록이 공개됐죠. 예.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 우선 KBS에다가 자기 관련한 의혹, 이거 보도 내려달라. 네. 내일 해명하겠다. 그걸 실제로 내렸어.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간도 쓸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종편에서는 저 패널 저 바꿔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뭐 했던 내용이 다 그냥 통째로 나왔더군요. 그거 종편이 어디야? 글쎄요. JTBC 어딘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JTBC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뭐 만만한 TV조선이나 채널A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게 채널A 같아요. 네. 어딘지는 안 나왔는데 예. 그 녹취록이 TV조선은 좀 나름 곤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채널A 아니겠습니까? 예. 채널A 들으면은 열받아. 열받지만 아마 본인들의 한계를 그래요? 느낄 겁니다. 아마. 예. 자, 근데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이완구가 갖고 있는 그 품성의 바닥을 결국 그 녹취록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 대화의 내용도 보면 아주 골 때립니다. 내 정확하게 그 멘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저거 좀 내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밥이나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보면은 완전히 시정 잡혀도 아니고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오니까 패널이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려달라는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총리 후보가 됩니까? 아니, 총리쯤 되면은 어떤 보도가 나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해야지. 방송 도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이야. 또 정홍원이 다시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불상사를 한번 총리면 영원한 총리고 정홍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사실 현 정부에서 정홍원 총리의 존재감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네. 또 총리한테 무슨 역할을 맡긴 것도 없었고요. 뭐 그냥 거의 총알바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 국면 당시만 보더라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은 정홍원 총리가 가장 맞는 총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난하죠. 무난하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이완구 되면요 시킨 대로 안 할 겁니다. 자기 정치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이완구는 꿈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럼요. 뭐 정치인 치고 대통령 꿈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꿈 나쁜 것도 아니지.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정홍원처럼 해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나저나 그렇게 하려면 싸우든 말든 되려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인을 후보로 둔 이유는 야당으로부터 그냥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마사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점점 좀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기도 한데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총리로 세울 사람이 없으면은 탈탈 털어도 아무 흠결을 찾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윤회를. 그렇지. 정윤회를 국무총리로. 예. 정윤회는 검찰에서 조사했는데도 별로 흠결이 없었잖아. 예. 우리 검찰을 믿는다면 그렇죠. 정윤회를 이제 갖다 앉히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완구 참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밀어붙여도 한계가 있고요. 또 게다가 뭐 새누리당은 자기 편일 수는 있겠지만은 참 새누리당도 참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의외로 결단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괜히 그냥 뭐 좀 위기 상황을 만나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치인 총리를 내세워서 하여튼 국면 타개를 해보려고 해서 세웠는데 아무래도 일단 도덕성에 큰 하자가 있고 괜히 이완구 갖고 오래 끌면은
이 지지율이 떨어진 걸 걱정해서 이렇게 내세웠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즉각적인 그런 교체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자진해서 사퇴하는 형식으로 하겠지만 내가 팁을 하나 준다면은 네. 이게 김종인을 총리로 지명하면은 무난히 통과됩니다. 그럴 박근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럴 깜냥에, 그럴 배포에, 그럴 포용력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물론 그렇죠. 그게 이제 팁을 준다고 그랬지. 팁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이게 뭐 저기 정윤회와 예. 십상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면은 예. 뭐 절대로 뭐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총리 지명해서 타개하려면은 그런 식의 인물들, 예. 이게 초기에 박근혜를 지지했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정권은 사기 정권이다 하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면은 그나마 나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보통 거론되는데 예. 중앙대 명예훼손 이상돈 씨와 네. 청와대 경제특보를 했던 김종인 씨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청와대에 있는 내시들이 그랬다면서 예. 김종인 선생은 뭐 같이 일할 만한 분이고 예. 저 이상돈은 완전 뭐 절대로 같이 일 못한다고 했다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김종인을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내시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야? 탁치고 조용히 있으면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 총알바지 해줄 그런 역할에 그 뭐 정홍호밖에 없네. 정홍밖에 없어요. 유일한 적임자. 유일한 적임자. 예. 그래서 또 유임될 가능성 그거 갖고 내기건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뭔가 바꾸겠죠. 이제 만약에 정홍원을 유임시킨다면 그건 진짜 세계사의 길이 남을 코미디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긴 하죠. 사실은 진짜 정홍원 국무총리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설마 정원을 유임시키겠냐라고 한 말을 했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유임을 설마가. 시켰잖아요. 자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계속 2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29%긴 한데. 함정이 있습니다. 29%입니다. 예. 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기 새가 날아든다 들으니까 너무 웃긴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정윤회 지지율도 물어보면 정윤회가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지들 간에는 뭔가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지만 뭔가 그 순서만 조금 바꾸고 뭐 예시를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한 10%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 정윤의 지지율보다 더 낮을 것 같아요. 지금. 맞다. 누가 뭘 지지해야 돼 정윤회 씨에 대해서. 그러면 정윤회를 총리로 지명해야 되겠네. 흠결도 없고 완벽한. 정윤회를 뭘 갖고 지지해야 되는 거야 대체.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지지율의 그 추이 같은 것들이 글쎄요. 그 MB 정권 초기에 그 촛불 시위가 막 들불처럼 일었을 때 그 일시적인 하락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명박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명박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역 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사실상 호남의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북 송금 특검 이후에는 호남이 뒤를 돌리면서 그 지지율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점수가 좀 약간 계획적인 시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명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은 보수에서 지지한 후보가 아닙니다. 2007년도에서도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불복 출마를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박근혜가 출마를 못하니까 대신 출마시킨 사람이 이해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수 세력들은 이해창을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창이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사실 우리의 헛된 욕망이 투영됐던 희한한 가짜 후보였어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사실 뭐 잘못된 욕망이 투영된 거죠. 어느 대통령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우리를 당장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드라마 이런데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건데 여하튼 기본 지지율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양김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본 지지가 뭐냐면 영남 지지, 그리고 고령층 지지, 그리고 노령층 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막강한 지지 세력이에요. 노령 인구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인구별로 따지면요, 50대 이상의 인구가 40대만 빼면은 20대, 30대보다 훨씬 더 인구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고령층, 그 다음에 영남이 호남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30%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30%가 깨졌다는 것은 거의 막장에 도달했다. 과거 이명박이 촛불 집회 때 10%대였습니다. 10%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10%대 갈 수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려지고 이명박이가 그 10%대에 갈 수 있는 거는 기본 지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20%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막장에 다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회복될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근데 제한적이진 않을까요? 제한적이죠. 그게 이제 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과 그 이후의 인사거든요. 야, 이건 아무리 뭐 조중동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조중동이 어떻게 썼느냐. 신년 기자회견도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역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도 물론 있죠. 네. 이유가 한두 개입니까? 연말정산이 제일 컸다고 보는데 한번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죠. 해봐요, 그럼.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왜 죄 지지할 분들이 없으니까 여기는 네, 뭐 없어. 뭐 마음이 뭐 떠났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그 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내리시고 연말정산 때문이다. 이거 내기걸 그랬어. 이걸 내기걸 해야지. 연말정산이 압도적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번에 얼마 환급받습니까? 예? 얼마 물어내요? 얼마 물어냅니까? 80만 원. 저는 9만 원 물어냅니다. 또 옆에. 옛날에 받았잖아요. 예, 물론 받았죠. 이거 자영업. 몰라? 그다음에 우리 정말 내가 제일 많이 토해낼 상황이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까는 80만 원이셨고. 80만 원이 제일 큰가? 예. 얼마? 그게 대개 보면은 독신이고, 카드 잘 안 쓰고, 예. 그다음에 보험 이런 거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물어냅니다. 아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나? 여간 저희 동네에서는요. 그 토해낸 그 액수의 규모가 한 달 월급인 분도 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환급받은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애가 3명이거든. 예. 애가 셋이고 또 작년에 그 어마어마하게 또 제 아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금을 했거든. 또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 또 명망가라고 해서 5월마다 지출되는 기부금이 많아요. 제가 뭐 평화 박물관이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있고 아름다운 재단이 있고. 그러면은 많이 환급받습니다. 결국은 자기 낸 거에 받는 것이니까 뭐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환급이 뭐 한 수십만 원대였는데 오히려 9만 원을 물어냈거든요. 네. 그런 요게 큽니다. 네. 진짜 만 원이라도 물어내면은 사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가장 많이 물어내는 사람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결혼 안 한 총각들이나 처녀들이 제일 많이 물어냈더라고. 결국은 결혼 안 한 처녀 총각 세대들은 솔직히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푸대접하는 거죠. 지금 초고소득자들 있잖아요. 뭐 상위 뭐 10% 이내의 이 계층들은 늘어난 게 없대요.
따져보니까, 계산기를 두져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는 결코 안 늘린다고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MB 월 2만 원 내지 않습니까? 송파 세모녀가 5만 원을 내는데, 이 아주 파렴치한 그 MB 2만 원. 이명박이라서 2만 원일까요? 네. 그 자녀에게 얹혀 계신 분들 있죠. 직장 가입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료보험 안 내는 분들.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연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저질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 주요 지지층의 그 이익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 충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네. 이번 그 건강보험 파동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46만 명이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번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면은 많이 낼 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4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은 46만 명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46만 평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46만 명 이외의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그네 하면서 이건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겁니다. 아까 법인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요즘은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개판돼 가지고 미국 가도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언제냐면요. 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중반까지예요. 그때 미국이 가장 그 강하고 좋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서영스 타임스에도 그런 얘기 조금 해드렸는데 그때는 진짜로 미국 가면은 거지도 양주 먹고 양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니까 양담배 피웠겠죠. 이제 양주 먹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슈퍼 부자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4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까지 40만 달러면 지금은 400만 달러, 4천만 달러 수입하고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 소득세를 91%까지 매겼어요. 91%.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복지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강하고 아름다운 미국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부자들에는 세금 팍팍 깎아주고 법인세 감세하고 하면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부시 부자가 또 거기에 레이건의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 부자가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제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죠. 예. 말하자면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미국이 크게 발전을 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을 때 미국이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 3개 나라도 보면은 스웨덴도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거기 뭐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마는 스웨덴은 학비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면서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예. 뭐 많은 액수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득의 한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내는 사회 구조와 연관돼 있거든요. 처음에 부자들이 뭐 스웨덴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추운 나라 아닙니까? 뭐 곡식도 잘하지 않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매물었어. 그렇게 복지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연말정산 파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의 무능도 있지만 이 나라 부자들의 이런 탐욕이 도를 넘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면 그야말로 쌍심지를 켜는 이런 게 너무나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에게 거둘 수 없다.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박근혜가 부자 증세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부자에 대한 소득세 증세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의 부자 증세를 하지 법인세 증세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들이 쌍심지를 켜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뭐 누구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리면 본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솔직한 얘기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그 오바마가 마지막에 깃발 날린다고 이제 다시 재선될 리가 없으니까 이번에 뭐 무려 4,400조 원인가? 네. 어마어마한 이제 예산을 복지 투자하는 이 안을 내면서 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재벌들에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제너럴 모터스 이런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 왕창 걷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에 몇 조 달러씩 유보금을 쌓아놨어요. 거기에 무려 19%인가 세금을 걷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재벌 기업들한테 지금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식으로 한 19% 세금 걷으면요. 얼마입니까? 190조 원입니다. 예. 예? 190조 원이면요. 뭐 못한다는 게 뭐 해봤자 이번에 그 노령연금도 10조 원이더라고. 총액이. 그게 10조 원 쓰기 위해서 전부 다 못 준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주면 한 15조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예. 아니 뭐 저기 우리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저기 사례유보금 19% 과세하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런 대기업들의 로비에 약한 박근혜 정권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렇게 바꾸면은 얘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46만 명 이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고 나머지 국민들이 이런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정권에 실망해서 등 돌린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야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야당 지지자로 흡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프레임이냐면은 사실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그렇게 머리 나쁜 언론들은 아닙니다.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이 정권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야당으로 안 가면 또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야당을 비난합니다. 쓰레기 같은 야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떼거저리로 나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대룰 부분도 이게 사실은 저기 뭐 사실 국민 TV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딸린다고 내가 못했는데 그 전대룰 말하자면은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를 저기 총평집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JTBC에서 그 전대룰을 갖다 만들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요. 이게 그 문재인 후보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대룰을 가지고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지지할 수 없는 정당, 아니 쓰레기 같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결국은 이 정권에서 이반되는 사람들이 이 야당으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건데 이게 나는 현재 이 정권이 이 결국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민심으로 이반될 때 친박 언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거기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는 게 물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이 그런 식의 그 이른바 우리 사회의 주류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야당이 하니까 쓸모없는 거 야당을 바꿔야 돼. 저도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새누리당도 나쁘지만은 야당이야말로 더 나쁜 정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문재인 후보하고 뭐 이런 저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전당대 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전대가 들썩들썩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야당이 역시 야당도 보수 야당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죠. 그러나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돼야만이 이제 진짜로 보수 야당에서 진보적인 정당으로 재편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원찮다고 해가지고 이런 저기 새누리당보다 못한 정당 이런 식의 프레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개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요 새누리당보다 나은 정당입니다. 예, 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설사와 된똥도 차이는 있다. 예. 예, 부천 공개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이제 강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